유시민 장관의 정치평론 은퇴 선언 횟수를 세봤어요. 횟수가 많아요? 확인된 것만 4개인데. 확인된 것만 4번이에요? 네. 제일 많은 그 은퇴 선언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걸 꼽으라고 한다면은 2021년 1월 22일 노무현 재단에 게재한 사과문 전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 당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이제 한동훈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됐냐? 그 유튜브 방송에 유시민 작가 출연을 해가지고 그 노무현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검찰이 열람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러저러하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그 아우트로를 가져갔냐면은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 비평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4번 중에 이게 한 번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비평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비평에 나선 유시민 작가. 도대체 어떤 심산일까요? 그 일단은 이 사건이 VIK라고 밸류 인베스트먼트 사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철 씨라고 그 대표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네. 그 이동재 기자가 그 이철 씨의 대리인을 만나 가지고 이철 씨한테 얘기해라. 유시민한테 돈 준 거. 그거 저 빨리 풀어라. 그럼 내가 한동훈한테 가서 잘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 MBC가 그걸 총선 앞둔 2020년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이제 지루한 어떤 소송 과정을 거쳐서 이동재 기자가 굉장히 이 정치검찰을 대리해서 협박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쓴 것과 관련해 가지고 명예회복을 했어요. 네, 무죄를 받았죠. 무죄를 받았고 알기로는, 네.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1심에서 네, 그 판단을 받았고 최근에 또 구글로부터 그 발언을 했던 김어준 방송 컨텐츠를 삭제하는 조치를 받아냈어요. 네. 과연 이 사안과 그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검찰에 의해서 이게 수사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서 저렇게 굴욕적인 그런 정치 평론 은퇴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근데 대통령 유시민 신라젠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VIK가 그 이철 대표가 운영하던 그 투자회사예요. VIK 그 신라젠의 대주주는 VIK였어요. 이철 대표가 운영하던. 그러니까 이철이라는 사람이 신라젠 대표이사가 아니고 이철은 투자회사였어요. 신라젠이라는 회사. 이 비상장 때부터. 제가 이 회사하고 어떻게 인연이 됐냐면 이철도 뭐 주식시장에서 제 얘기 좀 들었었고 저도 VIK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왜냐면 이철 이 친구가 저랑 나이는 똑같아요. 65년생 똑같은데 뭐라 그럴까 주식시장에도 제가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VIK하고 그 사건이 연관되는 과정은 이런 거예요. 언론계의 어떤 유명하신 선배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때 이철 대표가 그 투자 사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징역 12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게 이철은 주가 조작으로 실형을 받은 게 아니에요. 투자 사기, 투자를 했다가 모았다가 이거를 변제하지 못했다 일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하고 주가 조작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 이철이 VIK라는 투자 회사를 할 때 신라젠이라는 비상장 회사,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대규모 투자를. 비상장에. 근데 이 바이오 회사에 맹점이 있어요. 비상장일 때의 맹점이. 이 바이오 회사는 사실은 뭔가 약품이 대박이 나면 뭐 크게 이제 주가로 상장을 해서 보상을 받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시약에 대해서 임상실험을 할 때 임상실험은 3단계로 나누는데 1상, 2상, 뭐 3상 이렇게 3상 정도 되면 이게 상품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그때는 대박 나죠. 근데 1상, 2상 때까지는 임상시험이 2상이 돼야 여태까지 바이오 회사에서 그 비즈니스 하면서 투자된 자금을 이거를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비용이나 투자금으로. 근데 이상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건 다 부채예요. 그래서 이 부채기 때문에 초기 비즈니스를 하려면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돼요. 비상장이기 때문에. 근데 유시민의 문제점은 이철 대표가 이 비상장일 때 초기 투자자를 끌어모을 때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여러 사람이 강연을 했어요. 여러 사람이 이철
신라진 관련돼 가지고 투자 자금 모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부산대병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투자자들이 근데 이철하고 유시민하고는 개혁신당인가의 어떤 그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고 이철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철이 그걸로 구속되고 나서 제가 아는 선배분에게 자기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내 사건을 제보자 X가 좀 파헤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 언론계에 있는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는 뭐 홍보수석 정도까지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러면 형님 주십시오 자료를. 그래서 변호사 하나를 지정해서 남부구치소로 매일 접견을 같이 면회를 가서 이철이 자료를 보내주면 제가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내가 궁금한 점에 질문사항을 쓰면 그 변호사가 다시 이철한테 가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고 또 추가 자료를 받고 이 과정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자료는 다 갖고 있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하던 변호사가 연락이 온 거예요. 형님, 내가 지금 편지를 하나 보낼 테니까 이 편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편지를 띡 보냈는데 그게 채널A 이동재라는 기레기가 이철한테 협박 편지를 보낸 거죠. 응? 당신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될 수 있다. 당신 가족도 털릴 수 있다. 그 녹음 파일이고 뭐고 그 전 과정이 저한테 다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는 편지를 쭉 읽어보고 그 징역 안에서 그런 일이 자주 벌어져요. 이 돈 큰 사건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뿌로카들이 접근한다든가 이 이상한 기레기들이 접근해서 뭐 검사 소개시켜 준다든가 이런 거 하면서 돈 요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한테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책 많이 보라 그래라.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오더니 또 편지를 보내요, 저한테. 그러니까 또 그 이동재라는 채널의 기자놈이 거기다 대고 또 협박 비스무리한 문제, 뭐 당신이 증언을 해주면 누가 강의를 얼마 이런 거 해주면 뭐 이렇게 이런 문제도 보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는 내가 저놈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는 놈이 진짜 기자인지 무슨 의도로 보내는 건지. 그래서 세 번째 그거를 편지를 받고 내가 그 기자인지 그때는 모르는 놈한테 전화를 해서 나 이철 친구인데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장충동 어디 타면탐스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뭐 지가 무슨 채널A 법조 팀장이니 뭐 그러면서 고등 검찰청 검찰청의 뭐 검사들 고검 검사장 뭐 누구도 알고 있고 뭐 그 전 다 녹음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 놈이 너무 떠벌리길래 제가 잘난 체 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멍청한 척 했어야 돼요. 그래야 그놈이 더 얘기를 하니까. 그걸 다 녹음을 하고 그걸 고민을 했어요. 막 야 이거. 그리고 내가 와서 검색해 보니까 진짜 그놈이 채널A 기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놈의 의도가 뭘까? 기레기들이 그런 짓 해요. 이 검찰청 출입기자나 법조 출입기자들이 사건 같은 거 물어서, 왜냐면 판검사들이랑 친하니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돈 얼마 달라 뭐 이런 거 해요, 실제로. 그런 의도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녹음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그때는 한동훈이라는 말만 안 했지 한동훈이었어.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만나기로 얘기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기자를 하나 더 데리고 왔더라고. 그 지들도 녹음 준비 다 했으면서도 나보러 녹음 안 하는 거 확인하자고 핸드폰 꺼내놓으라고 그래서 너도 핸드폰 꺼내놓고 안에는 또 녹음기 있고 거기서 이제 다 얘기해 주더라고. 뭐 녹취록 한동훈하고 자기네들이 소통하는 내용 뭐 이런 거 다 보여주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접근을 이제 그때가 바로 선거 직전이었거든요. 4월 15일 총선 직전. 그리고 들어와서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때 제보자 X라는 게 뉴스타파에서 나온 죄사검사 10부작, 그 다음에 PD수첩 이런 데서 제 목소리가 너무 공개됐으니까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녹음을 다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큰 싸움인 것 같아요. 제 혼자 감당하기에. 왜냐하면 한동훈이 등장하고 한동훈 뒤엔 윤석열 있고
그러면 일단 검찰 권력하고 싸워야 되고 채널A도 동아일보 계열의 아주 막강한 회사고 보수 언론으로서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혼자 버틸까 혼자 이겨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김어준한테 텔레그램을 보내요. 야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처음 김어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아 요즘 이런 일 좀 있어요? 그러고 말아요 이 새끼 처음에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김어준 이 새끼가 그 이 채널A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그냥 시큰둥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을 막 하다가 나 여기서 그때 그만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 최사검사 10부자 그 다음에 뭐 채널A가 아니라 PD 수첩 검사범죄 2부작 뭐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 사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검찰 뭐 이런 쪽으로 너무 보수 언론 너무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또 하게 되면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해서 일부러 연락을 끊었어요. 끊고 있다가 그때 PD수첩 사모펀드 3부작을 제가 자문할 때인데 그 PD한테 좀 물어봤어요. 야 이런 일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건 검찰하고 보수 언론이 합작해서 총선에 개입하는 것 같다. 그 소재는 유시민이었고 유시민을 소재로 해서 이 신라젠 관련해서 강연료를 얼마 받았냐 뒷돈을 얼마 받았냐 이 내용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총선에 개입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PD가 진짜 순수한 PD예요. MBC 김정민 PD라고 내가 언론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순수하게 느꼈던 친구인데 그때는 사모펀드 3부작 3편을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은데요 바빠서. 근데 자기 동기 중에 하나 지금 시간 많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해서 그럼 만나볼게 라고 해서 만난 게 장접대예요. 그래서 만난 게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게 장접대에는 모르겠어요. 지가 이게 이렇게 큰 사건인지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세 번째 만나기 전에는 좀 발을 뺐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감당하기 힘든 사건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장접대는 그래 내가 일부러 전화도 그쪽 이동재 쪽으로 안 하고 하니까 전화 좀 해보시죠 막 그러고 있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 양 죽는 거 한번 죽어보자 해가지고 내가 채널A 그 이동재한테 통화를 해서 자꾸 만나자고 그 전부터 계속 연락이 왔는데 내가 전화 안 받기도 하고 문자로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해보자라고 해서 전화한 다음에 만나는 장소를 정할 때 일부러 내가 커피숍 이런 데서 만나지 말자. 그냥 채널A 내가 본사로 갈게. 본사 대회의실에서 만나자.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은 그 채널A 본사 대회의실에서 만났고 채널A 본사 입구에 있을 때 이동재나 얘네들이 나를 이제 그 출입증 대고 데리고 가는 모습을 뒤에서 MBC가 다 찍었어요. 근데 그건 방송에 안 내보냈더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대회의실에서 녹음 다 하고 이동재 얘네들이 한동훈 목소리 나한테 들려주는 거 내가 다 듣고 그 다음 나왔죠. 그 다음 나와서 똑같은 자료를 뉴스타파한테 주고 MBC한테 주고 그래서 뉴스타파한테 이거 동시 보도하려면 해라.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그때 나 근데 기자들이 뭔가 있으면 진실을 밝힐 게 있으면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 생각에는 그때 한명숙 총리 사건하고 뉴스타파 도이치모터 사건을 다 취재를 맞춰놨거든.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한 거야. 이 채널A 사건보다는. 그치 본인들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MBC에서 하자라고 해서 했던 게 이 채널A 사건이에요. 그때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게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신라젠 사건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그렇게 떠들썩하게 주가 조작을 했다 뭐 했다라고 했던 그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 여러분 결과가 어쩐지 모르죠. 결과가 무죄 나왔어요. 무죄.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 그만큼 수사가 덜 됐던지 아니면 덮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덮여진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나름대로 제가 사건 자료가 다 있으니까 제가 분석을 했잖아요. 이런 거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크기 전에 비상장일 때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자금 조달할 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전환사채라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예를 들어 10억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이거를 돈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이거를 주가가 높아지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딸린 그런 채권이에요. 전환사채. 제가 전환사채는 뉴탐사에서도 보도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제 발이 저 자꾸 걷는데. 근데 이제 비상장 때 이 전환사채를 누가 많이 받아간 줄 아세요? 전환사채를 많이 받아가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얘네들 전화해가지고 팔았겠지요. 그래서 이득을 진짜 많이 번 데가 누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여의도 순복음 계열에 재단법 국민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국민문화재단. 그 다음에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이 있어요. 정치인이 관여돼 있어요. 그러니 수사를 하다가 덮여진 거예요. 제대로 주가 조작 수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수사가 검찰이 기소했으면 대법원에서 무죄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기본적인 주가 조작하고 이철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철 유시민은 어떻게 했겠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철 유시민은 왜 엮여 있는지. 근데 이 주가 조작하고는 별개예요. 주가 조작은 그 신라젠이 초창기 비즈니스를 할 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은 중요 인물 중에 하나가, 법인 중에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된 재단법인 국민문화재단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계열의 유력 정치인이 차명법인으로 인수를 했어요. 이 전환사채를.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의 수익을 봤어요. 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근데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검찰이 파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 파지겠어요, 그게? 그리고 당신은, 예? 아니, 당신들은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이 개입된 사건이 파헤쳐지겠어요? 파헤쳐지지 않죠. 그러니 수사를 대충 하다 보니까 결국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은 무죄가 나와버린 거고, 결국 피해는 국민만 보게 된 거예요. 국민만. 여기서 이제 이 사건 과정에서 덮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채널A 사건 제가 밝혀내가지고 제가 취재하고 밝혀내는 과정에서 MBC가 한 일은 제가 취재하는 과정을 옆에서 찍은 것 뿐이에요. 본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보도를 위해서 편집했지. 보도를 위해서. 그리고 어찌됐든 그 스피커 역할을 많이 해줬죠. 그래서 뭐 채널A 본사까지 압수수색하고 막 그랬죠. 그때 당대표가 이낙연이었는데, 이낙연이 동아일보 출신이죠. 그 큰 사건, 그때 민주당에서 움직였다고 그러면 그 큰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한동훈 저 새끼 저렇게 떠들고 다닐 수가 없는 놈이에요, 저놈은. 그러니 핸드폰 비번 안 바꾸고 하는 게 다 그 사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재수사하면 안 돼. 그건 일사부재이기 때문에 추가의 혐의가 있지 않은 이상 재수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냥 면죄부를. 근데 여기 그 사건에서 똥볼 찬 게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이것들이 똥볼을 쳤잖아요. 이거 자기 정치, 자기 장사를 위해서 본질을 흐리고 똥볼을 차면서 한동훈, 이동재한테 면죄부를 준 거예요. 요번에 이동재가 고소한 거 가지고 2천만 원 벌금 냈잖아요, 김어준이. 그거 김어준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제 말레이 추적기 제 소설에서 썼듯이 외국으로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데 신장식이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아, 뭐 선배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김어준 공장 총수랑 한번 통화해 보시라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니까, 아, 뭐 이 채널A 사건 고소당한 것 때문에. 그 내가 김어준
통화를 했죠. 그러니까 막 이 새끼 그 어색한 웃음을 낄낄낄낄 지면서 소 닥보도 됐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도 소 닥보도 됐어요, 저 김어준 이 새끼가. 근데 이제 이게 MBC에서 터지면서 검찰에서 채널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제 떠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떠들었잖아요. 김어준 지 방송에서 나한테 말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저 장시엽대 뉴스공장 불러다가 인터뷰 한두 번 하고, 장시엽대 애는 그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애예요. 제가 좀 파일 가지고 그냥 그 MBC 편집국의 보도국에서 편집해가지고 리포터만 했지 몰라요, 사건의 본질을, 방향을. 구조도 모르고. 근데 김어준이 그렇게 떠들다 보니까 헛소리를 짓거린 거예요, 헛소리를. 이 헛소리 짓거리기 전에 최강욱이 먼저 페이스북에다 헛소리를 짓거렸죠.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최강욱을 만난 적도 없고, 저는 황희석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검찰청 인권국장 할 때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개혁적이고, 해서 황희석 변호사한테 줬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무슨 정당 하나 했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제가 그 최강욱의 페이스북에 끄적거린 거 보니까, 이것도 그냥 내피셜로 지 이건으로 지 어떻게 인지도 좀 쌓아볼까, 지 내피셜로 찌끄려가지고 걔도 고소당했잖아요, 최강욱이도. 그 최강욱이도 고소당한 이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변호사 사무실 만났어요. 증언을 좀 해달라. 해줄게. 김어준 이 인간은, 얘는 완전히 내가 그때 조국 사모펀드 때 1시간 출연하고 30분 인터뷰 출연하고 했을 때 얘는 완전히 이 새끼는 장사꾼이다라고 내가 평가가 끝냈고, 그래도 그나마 유시민 최강욱은 믿었어요, 개혁적으로. 그리고 동지적 입장에서 윤석열하고 싸울 거라고. 근데 헛짓거리 한 거야, 이것들도. 그러니까 최강욱이는 지 재판할 때 증인 서줄 수 있느냐, 그래서 서줄게, 어떻게 네가 필요한 거 얘기해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얘기한 다음에 헤어졌죠, 최강욱이는. 그 연락 줘라, 그렇게 하고. 김어준이는 지 방송에서 헛짓거리 하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니까 제가 외국에서 그때도 떠돌고 있을 때 연락 와서 자기가 고소당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것도 녹음 파일 다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녹취록을 틀려다가 내가 권지현 기자한테 이거 다 보냈는데, 권지현 기자도 어딘지 찾기 힘든다 그러고, 내 이메일에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놓고 나온 핸드폰에도 다 그대로 녹음 파일 자료 다 있고. 그래가지고 그 김어준이 뭘 도와주면 되냐 하니까 자기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뭘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가 조사받고 이거 할 때 자기가 한 멘트를 제보자 X에서 듣고 내가 했다고 할게, 네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다고 말해줘. 이거 나보고 위증하라는 거잖아요, 이 개새끼. 지 하나 살겠다고 나보고 위증하라는 거예요, 위증.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민하다가 이 유튜브 커뮤니티 한 10일치 전에 보면 내가 그거 올려놨어요. 저거 한 거. 야, 너는 돈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은데 나처럼 혼자 독립처럼 싸우는 놈한테 그런 것까지, 네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해달라는 건 넌 양심도 없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리고 그런 검찰 이런 문제는 너 친한 주진우한테 부탁하면 해결해 줄 거 아니냐.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새끼 뭐 아니에요, 뭐 허허. 그러고 나서 또 전화 왔는데 이 새끼 웃음 짓는 거 보고, 제가 걔랑 김어준이네 뉴스공장에 나가서 1시간 10분 대담하고 방송은 55분이니까 나갔는데, 1시간 10분 대담할 때마다 난 둘이서만 녹음하니까 나 이 새끼 약간 정신병이 있는 놈인 줄 알았어요. 아무런 맥락 없이 웃어. 아무런 맥락 없이. 걔는 그 약간 정신병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저랑 통화할 때도 그리고 이 김어준 이 새끼가 얼마나 뻔뻔한 새끼냐면, 제가 처음 책을 낼 때 이제 뉴스타파에서 했던 죄사검사 10부작으로 그거에 대한 죄사검사 책을 냈어요. 내서 나는 출판사, 그때는 뭐 그냥 인세 받는 계약으로 출판사에서 광고를 김어준 그 뉴스공장 측이랑 다 체결이 돼 있대.
그것까지 그 계약금까지 줬대, 광고비까지. 그러고 나서 책이 광고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주진우 이 기레기 새끼 제 유튜브 영상에 기자 주진우를 말하다 1, 2부 영상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한 30만 명 본 건데, 그거를 내가 유튜브에 방송을 하고 나니까 김어준 측에서 계약된 광고, 책 광고 영상을 캔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출판사에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거 했다고 그랬던 놈이 지 아쉽다고 나한테, 예? 그 짓거리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최강욱이도 지 페이스북에서 그거 지가 내 동의 없이 싸질러 놓고,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김어준도 자기 장사하려고 팩트에 어긋난 내용을 싸질러 짓거린 다음에 그렇게 됐고, 최강욱이도 지 정치적인 저것 때문에 페북에다가 싸질러 놓고 그렇게 됐고, 유시민 역시도 지가 확인도 안 해보고 한동훈이 뭐 노무현재단 계좌 털었다 이 멘트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한동훈이나 이동재 이놈들은 살게 생겼죠. 얘네들이 공작한 거 맞는데, 이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이 허짓거리 해주는 바람에 거기다 고소고발 해가지고 형사 이기고 민사 이기니까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이 돌아다니잖아, 이 새끼들. 그런 거 아닙니까? 나쁜 새끼들. 내가 김어준이한테도 그랬어요. 야, 너는 돈도 많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충분히 그 명예훼손 해봐야 지금처럼 벌금 나오고 그럴 건데, 그거 그냥 대응하고 떳떳하게 대응하면 되지. 그걸 나한테 위증하라고. 나는 그때 국민의힘 그 당대표한테 고소당했지, 김건희한테 고소당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도 그 고소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한테 그걸 위증하라고 하고 싶냐? 이 개자식아. 아유,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하고 이동재는 실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유시민을 소재로 해서, 신라젠 유시민 VIP 소재로 해서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총선에. 그 이동재가 그래요. 저한테 그 채널A 사건 대회의실에서 3말4초에 터뜨려야 된다고. 왜 3말4초겠어요? 그래야 총선에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지는 4월 15일 날 일본에 파견 가기로 돼 있다. 4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총선 결과를 터뜨리고 지는 일본 가가지고 훈장 받겠다는 거죠. 그 작전을 세워놓고 하다가 걸려버린 거잖아요. 그 작전. 근데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이런 놈들이 자기 정치, 자기 장사를 위해서 허짓거리 했다가 한동훈, 이동재 같은 놈한테 면죄부 준 거예요. 면죄부. 본질은 파악하지 않고, 본질과 싸우지 않고. 근데 이것도 저한테 그대로 아직 공개한 자료, 공개되지 못한 자료 다 있어요. 그래서 사건 기록, 검찰 수사 기록, 재판 기록, 증언 기록 다 있어요. 필요하면. 아니, 한동훈이라는 이 쓰레기 새끼가, 지금도 한동훈이 나 고소해놓고 있잖아요. 내가 그 페이스북에 한동훈 내연녀, 한뚜껑 내연녀 발언에 써놨다고. 나는 그거 없는 팩트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기사로도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제 아는 후배가 공수처에 파견 가 있었어요. 얘는 경찰인데. 근데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텔레그램으로. 누구누구 여자 기자 아시냐고. 그리고 내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세계일보에 있다가 조선일보로 간 기자고, 거기서 윤석열 검찰총장 전담 마크맨을 했었어요. 조선일보에서.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조사한 내용을 줬어요. 한동훈과 통화 내역을 조사했는데 특정 장소, 특별한 시간대에 조사 내역,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거네. 그러니까 내연녀는 자기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페북에 쓴 거예요. 한동훈 내연녀 얘기를.
그리고 그 기자는 세계일보에서 조선일보로 갈 때 개명도 해요. 김건희랑 똑같이. 성형수술도 해요. 그거를 나를 그 동시에 그 한동훈, 장접대, 그 다음에 이재일이라는 새끼 동시에 고소를 해요. 이 고소장을 이재일이 가서 줘요. 또 장접대 고소장. 에휴. 그랬습니다. 저는 한원섭이한테도 고소당했죠. 근데 그건 무혐의 나왔어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그 새끼가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정치판이 얼마나 썩었으면 지금 징역 가 있어도 시원찮을 놈이 국회의원 배지까지 답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무능하면 그런 놈한테 차기 대권주자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우라통이 터질 일이죠. 우라통. 아무튼 또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의 행로를 정해야 되겠죠.